재벌들도 공잣돈이 있어도 뭘 어떻게 관리를 하느냐, 그게 능력이 안 되면 어정쩡한 입장인 것 같아가지고 아는 사람끼리 좀 연말을 정리하려고 이렇게 모였습니다. 그래가지고 가장 쉬운 거는 거기를 관리를 잘 하고 그러는 사람. 예, 재테크 고수라고 하긴 뭐하지만 자유인은 맞습니다. 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네, 오랜만에. 다들 오랜만이죠. 네. 진짜 오랜만이네. 짠 하시고. 여기 다들 모르시는 것 같은데 네, 여기부터 닉네임 소개하면서 네. 자기 소개를 좀 하시죠. 네네. 제 이름은 저기 이춘배고요. 카페 닉네임은 행복한 슈퍼리치입니다. 금융공기업에 지금 근무 중이고요. 반갑습니다. 저는 신효주고요. 닉네임은 말갈량이 소녀고 지금 학생인데 취업 준비하고 있어요. 가장 어린 친구고. 예, 저는 닉네임은 조나단 신정섭을 쓰고 있고요. 지금 강남에서 대학생들하고 고3 학생들 영어를 좀 가르치고 있고. 예전에 검색해보니까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더라고요. 네. 이 시장에서는, 카페 시장에서는 또 나름 유명하신. 카페도 글을 많이 올리시는 것 같아요. 카페도 네, 글 많이 쓰시죠. 저는 이름 김갑용이고요. 예, 지드래곤입니다. 지금 솔로 활동하시잖아요. 유닛으로. 예, 열심히 지금 앞으로 또 음반 낸다는 잘 되길 빕니다. 네. 저는 뭐 카페지기 테니텐 카페 주인장이자 70만 카페 회원의 주인장이고 지금 자유인 경제 자유인 여러분의 또 스승이자 지금 하고 있는 박범용이라고 합니다. 예. 만나뵙 반갑습니다. 네. 다들 2010년도 어떠셨나요? 올해는 많은 걸 시도를 했고 또 많은 걸 또 시도한 만큼 가져가는 한 것 같아요. 저는 2010년이 진짜 최악의 해라곤 하지만 본인한테 아니면 전체로 국가적으로. 네, 저한테는 나름 좋은 의미 있었던 것들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학교에 2학년 입학하고 나서 학교에서 교내 알바도 하면서 돈 좀 벌어서 저축도 좀 하고 남자친구 얻은 거? 남자친구 생겼어요? 여기보다 낫네. 저도 개인적으로는 가장 좋은 이렇게 제자들하고 만났던 계기도 있었고, 경제를 봤을 때는 주식 작년하고 올해 저는 굉장히 수익이 좋았습니다. 나름대로는 그 코스피 수익률 이상으로 조금 좋았었고요. 장기 투자에 또 결실을 봤던 시기고, 제가 6년 보유했던 주식이 올해로서 100%가 1000%가 아니니까 뭐 할 건 아닌데 어쨌든 목표 수익이 됐다라는 거, 굉장히 가치 투자가 우리나라에서는 많이 안 됐는데 카페 주인장으로서 그런 것들을 실천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의미 있는 한 해였고요. 대신 부동산은 굉장히 패가 망신하고 개인적으로 다들 그래도 좋은 일이 있었네요. 그럼 몇 점을 매기고 싶어요? 10점 만점에. 10점 만점에 10점 만점 7점? 저는 한 8점. 여기는 한 7.5? 7.5. 저는 한 6점? 부모님한테 물려받을 재산이 많은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 둘이 일어서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뭐랄까 그 당시에는 펀드도 붐이었고 부동산도 엄청 붐이었어요. 2006년 당시에는. 그래서 그 가진 재산이 없다 보니까 레버리지 효과를 극대로 이용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레버리지랑 돈을 빌려서. 그렇죠. 네. 와이프는 또 외국 회사를 다니다 보니까 신용 대출이 또 많이 돼요. 금리도 싸게. 그런데 그게 참 독이었지, 독. 왜냐면은 그 당시에는 이제 레버리지 효과를 이용해가지고 부동산, 집도 사고, 대출 받아서 집도 사고, 그렇죠. 펀드도 투자를 하고, 심지어는 저기 싱가포르의 부동산을 같이 샀어요. 대출을 받아서. 서브프라임 모기지. 그게 터지면서, 터지면서 같이 침몰하면서 이자는 뭐 엄청 거의 뭐 이자를 계속 낸 거죠. 거의 1년 이상 이자를 계속 낸 거죠. 모르면은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모르면서 여기저기 막 투자를 한 게 참 뭐랄까 좀 많이 힘들었어요. 와이프도 힘들고 저도 힘들고. 여기 극히 공감한 거니까. 이게 왜냐면 저는 이런 얘기해서 좀 그렇지만 강남 토백이에요. 토백이어가지고 그쪽 사람들이랑 같이 접하고, 그때 당시에 거기 있는 사람들이 얘기했던 게 뭐냐면 이제 강남 아파트가 오늘만치 올랐다 팔자. 그랬어요? 네, 오늘만치 오르지 않는 다들 그런 얘기들을 하고,
그거를 또 저 같은 경우도 실행을 했거든요. 그때 이제 그때 팔고 나왔어요. 네. 네, 팔고 나오고 땅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내 땅이 있는 아파트로 주택으로 가져가지고 그 노후 주택들을 많이 사는 게 붐이었어요 그때 살짝. 그렇죠. 결국에는 아파트에서 수익이 난 거는 다 부동산으로 가더라고요. 아파트나 땅에서 수익이 난 것들은 무조건 다 부동산 수익이 나는 거는 부동산으로 가고. 그렇죠. 네. 이제 우리나라 그래서- 시장이 그 가장 문제 있는 것 같아 보니까 이제 큰 트렌드를 봤을 때는 지금 40년 동안 부동산에서 부가 있다가 여기는 내가 아는 범위 내에서 조금의 부모님의 도움을 해서 그런 건데 잘 지키는 것 같아 이 친구가 보면은 현지인 인식을 어떻게 했길래 도대체 이때는 남자친구나 진로나 뭐 이런 것들이 걱정일 텐데 왜 돈에 대해서 이렇게 나도 제일 놀랐어. 가장 어린 친구가 엄마 아빠가요 우선은 맞벌이를 하시거든요. 근데 자식이 셋인데 항상 애들 교육비나 뭐 생활비로 많이 나가다 보면은 돈 모으실 여력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악착같이 모으기로 그때 결심을 했어요. 숫자가 그래 돈 모아서 좀 학생인데 저 고등학교 때부터 모아놨는데요. 솔직히 금액으로는 얼마 정도? 그 고등학교 2학년 때 용돈을 5만 원씩 받으면은 3만 원씩 한 달에 넣어요. 그럼 2년 동안 모으면 80이 좀 넘거든요. 이자까지 다 하면. 그래서 그걸로 대학교 한 학기 생활하고 이런 딸은 아야 되는데 나름대로 그 22살에 그 재력가. 돈 좀 받아. 근데 어떤 저축은 어떤 식으로 뭐 적금을 넣는다든지 뭐 펀드를 넣는다든지 뭐 그런 거 나름대로 또 생각이 있을 것 같아요. 노하고 있나 뭐 펀드는요 네. 잠깐 했었는데요. 더 이상 수입이 없어가지고 해지를 했고요. 그게 문제구만. 수입이 없어서 네. 장기적으로 하고 근데 싶은데 이득은 봤어요. 근데 요즘 좀 주가가 계속 올라가서 좀 좋아지는 추세 아닌가요? 지금 베트남 펀드 말고 베트남 펀드 어떡하니 진짜 그거. 베트남 중국이 많이 문제가 있지. 많이 베트남 들어가지. 펀드 어떡하니 진짜. 근데 뭐 그거 개인들이 부자가 많이 돼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보면은 이 장이 안만 좋아도 사람들은 그러니까요. 다 주식시장에서 말아먹고 있다. 근데 나는 근데 펀드를 깰 수가 없어. 난 펀드 든 이유가 계좌이체 무료. 그거 저기 뭐냐 은행에서 대출 신용대출 많이 받으면 계좌이체 무료 돼요. 계좌이체 무료인데 중요한 게 뭐냐면 그거를 4년 동안 그냥 이제 아무 생각 없이 이제 그건 이제 그 중국 펀드거든요. 근데 그게 한 지금 40% 이상 수익을 내고 있더라고요. 대단한데. 네. 요즘 다 잘하네. 그거. 아니 돈 빌려줘가 돈 못 받는 것도 그러니까 있어. 그것만 빼놓고 내가 봐서 딱 약점이 그거구만. 사람에 대한 네. 사기를 당하는 요 기질이 있어서 그렇지. 믿으면 다 나름대로는 끝까지 믿어가지고. 나름대로는 상가도 잘하고 그러고 집 같은 것도 잘 타이밍 잘 네, 잡고 타이밍 해서 진짜 감은 있네. 네. 감이라기보다는 그냥 아는 것 같아요. 거기 있는 사람, 거기는 그냥 분위기 자체가 분위기가 오랫동안 몸으로 경험을 했고 혼나봤고 그러니까 이제는 그런 것들을 이제 느낌으로 더 아는 거예요. 유일하게 저한테 걱정 호소하는 게 여자 문제를. 돈 모으기는 진짜 다들 그렇지, 어렵지. 여기 카페에 있는 분들 뭐 아카데미 듣고 하는 분들 다 나름대로 다 열심히 해봤을 거예요. 뭐 주식도 하셨고 뭐 부동산도 하고 뭐 심지어는 뭐 이상한 것들도 많이 하더라고요. 막 사채도 하고 근데 본인 경험을 일반화시키는 게 근데 제가 느끼는 돈 모으기는 일단 일을 열심히 하자는 그렇죠. 것 같아요. 그런데 진짜 뭐 돈이 생기면 돈은 그냥 통장에 놔두면 안 되고 어떻게 하든지 뭐 돈이 돌라고 해서 돈이라고 하더라고요. 부자 공식이라는 것도 결국은 수입에 그다음에 지출 그리고 그거 나온 그분에 대한 차액을 어떻게 하면은 이렇게 잘 운영을 하고 관리를 해서 돈을 할 것인가 그런 측면인 것 같은데 결국은 이제 제일 먼저 중요한 건 많은 분들이 이제 재테크하면 이제 돈을 어떻게 굴리느냐 그런 부분 우리 많이 얘기하는데 사실은 투자보다 더 좋은 거는 저는 생각하기에는 절약이라고 생각하고 절약보다 더 좋은 거는 본업을 충실히 해서 월급이라든지 뭐 들어오는 인컴이 확실한 게 좀 있는 게 제일 좀 중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돈은 계속 이제 돌려야 된다고 했는데 네. 저는 생각이 좀 다른 게 일단 그 자기가 공부가 안 되고서는 그렇죠. 그 돌리는 거는
진짜 뭐랄까 도박이다. 맞아요. 도박이다. 남의 말을 믿고 투자를 하면 안 되고 자기가 알고 정말 그렇죠. 투자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기본적으로 부자 되는 것이 소득, 지출, 뻔한 국민학생들도 다 아는 초등학생이죠 요즘에. 소득을 늘리는 게 쉽냐, 지출을 늘리는 게. 기본적으로 봤을 때 우리 같은 연배라면은 30대 중반 정도라면은 기본적으로 소득을 늘리는 아까 정석 씨가 얘기했던 거나 여기 자기 일을 잘한다는 거는 일단 기본적인 파이프죠. 자기가 몸뚱아리 굴려서 돈을 버는 노동 수입을 하는 거를 잘 하라는 취지의 의미고. 근데 그게 이제 고정돼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지금 춘배 씨는 요즘 맞벌이 하시죠? 네, 지금? 맞벌이 하는데 저축해 보통 어느 정도 저축을 하세요, 좀? 그러니까 과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수입과 지출을 따지질 않았어요. 가계부를 안 썼는데 이제 물론 이렇게 월마다 수익의 차이가 있지만 제가 뭐 한 300 조금 더 받고요. 와이프도 한 300 정도 받고 둘이 합치면 그 월급이 한 600 정도 돼요. 600 조금 넘어요. 600 조금 넘는데 그 목표는 항상 60% 이상의 저축인데 이제 18개월 된 이제 사랑스러운 금쪽 같은 아들이 있는데 그 이제 아들을 위한 지출도 좀 생기고 부동산 담보대출 받아서 저기 마이너스 그 대출 나가는 게 있기 때문에 지금은 한 50%만 그 300만 원만 체크카드로 옮겨 놓거든요. 거의 지금 이제 아껴 쓰면은 300만 원 정도 돼요. 한 달에 300만 원 정도는 네, 쓰고 대출이 저는 얼마나 정리가 된 부분이 있어가지고 거의 뭐 한 달에 100만 원 이상 나갔었는데 지금은 이제 좀 정리를 했어요. 대구의 아파트 정리하고 저기 이제 싱가포르의 부동산을 싱가포르 부동산. 글로벌 투자를. 무슨 일이 아닌 게 저기 저기 싱가포르는 잘 됐어요. 대구에 재건축 아파트하고 항남에 아파트 투자하고 싱가포르에 세 군데 아파트 투자했는데 싱가포르는 한 30% 투자 금액 대비 30% 수익이 났어요. 해외 부동산은 어떻게 그렇게 확신을 갖고 들어온 거예요? 그거는 이제 제가 대구 그다음에 화성 아파트 이 두 개는 모르고 그냥 투자한 거고 싱가포르는 제가 그 경영학과를 나왔는데 제가 대학 다닐 때부터 항상 그 경제신문을 항상 읽고요. 14평이에요. 14평인데 분양가가 얼마라고 생각해요? 14평. 싱가포르의 최고의 중심지에 있어요. 14평. 14평인데 분양가 당시 7억이었어요. 7억. 네, 7억인데 그 20%만 있으면 들어갈 수 있었거든요. 네, 그 지금 한 10억 됐어. 지금은 이제 환율이 많이 올랐어요. 굉장히 어려운 투자에 성공해. 아니 근데 그 당시 투자할 때는 제가 환율도 오를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정말. 그 외환차익도 발생이 되고 싱달러 부동산도 오를 거라. 그거는 확신을 가고 좀. 나 같은 사람은 잘 안 되겠다. 난 베트남 내 친구 왔다 갔다 하면서 베트남 지금 난리 뭐 좋대 막 그래가지고 그래? 야, 그래? 좋아? 그럼 좋아. 그러니까 여기도 일반적인 또 진리를 하나 끊어낼 수 있는 게 모르고 했던 투자 그 아까 재건축하고 그런 것들은 다 사기를 당하고 말아먹고 이렇게 되는 거고 나름대로 자기의 색깔을 가지고 알면서 공부했던 것들은 이렇게 가는 거고. 저 같은 경우는 수입은 사실 강의를 하고 조금 많아요. 그 상대적으로. 근데 그게 유명한 사례가 연봉으로는 한 1억 정도. 억대 강사구만. 그렇게 뭐 여기저기 강의하고 뭐 책 쓰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수입은 됐는데 근데 저는 이제 약간 구조적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만큼 좀 나가는 게 많아요. 저 부모님께 제가 좀 해드려야 되는 네, 집안적으로. 그렇죠. 제가 뭐 저기 소비를 많이 하고 뭐 그런다기보다는 그다음에 제가 뭐 투자를 하고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렇게 수입은 되는데 33, 4살부터 한 쭉 몇 년 동안 이렇게 수입이 상당히 좀 많았는데 2009년도쯤에 이제 정산을 해보니까 너무 이게 모이지가 않은 거예요. 중간에 이제 세가는 게 막 올해만 해도 제가 수입이 좀 그렇게 되는데 아내가 수술을 2번 했죠. 친척도 무슨 일 있었죠. 또 친척들한테 좀 뭐 이렇게 들어가는 게 있고 뭐 그러니까 그 시기가 있는 것 같아요. 뭐 오래 가는 것도 아니고 그거는 뭐 누구든지 비슷한 거고. 지금 솔로시니까 뭐 다 절약이라고 하는 거는 일단은 저는 여태까지 뭐 새 차를 타본 적이 없어요. 네. 그거는 뭐 이제 누나가 타다가 준 이제 팔면 뭐 100만 원도 안 되는 그 소나타 뭐 하고 또 지금 타고 있는 것도 그 매형이 이제 차 바꾼다고 하니까 차 팔라고 해서 그 마르샤. 그 썩어도 준치라고 아주. 썩어도 준치라고. 전체 뭐. 저 같은 경우도 지금 A가 이제 18개월인데 아직 차가 없어요. 근데 주변 사람들은 항상 저희가 맞벌이를 하니까 일정 뭐 이상 수익이 되려고 생각하는데 차가 없다니까 사람들이 지독한 놈이래. 근데 제 생각은 뭐냐면은 저는 투자성 지출은
가감하게 하지만 소비성 지출은 최대한 억제를 하거든요. 소비성이 거기서 가구. 그래서 언제 차를 사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냐면은 우리 지금 애기가 18개월인데 얘기가 커가지고 아빠 우리는 왜 차가 없어? 그러면 살려고. 그러면 살려고 진짜로. 피지를 같은 가장 경차를 몰더라도 보험료 포함해서 200만 원 감가상각이 빠지는데 여기는 이제 100만 원을 그냥 세이빙 하는 거지. 100만 원 벌려고 하면은 투자를 해서 얼마를 해야지 100만 원의 수익이 나오는. 기본적으로 잘 하시네. 저 나름대로 절약을 한다고는 생각했는데 실천해 본 게 몇 가지가 있거든요. 첫 번째로는 택시를 안 타요. 그전에는 택시를 사실은 바쁘니까 시간이 나한테는 생명 이렇게 하고 그랬는데 그래서 뭐 버스로 다니나 뭐 택시로 다니나 비슷한 건 차 막히니까 마찬가지더라고요. 두 번째로는 음료수 마시는 걸 포기했어요. 그전에는 뭐 가가지고 뭐 이렇게 우유 뭐 사 먹고 막 그런 거 안 했는데 물 먹어도 되겠다. 좀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음료수 포기하고. 역대 연봉자가 너무 아끼는 거 아니에요? 네, 그다음에 세 번째는 뭘 지금 회사에서 저희가 학원이긴 하지만 법인에서 회사거든요. 그래서 밥을 줘요. 밥을 이렇게 먹을 수가 있어요. 점심 저녁. 근데 밥을 맨날 먹는 게 똑같으니까 제가 밖에 나가서 카레집이라든지 좀 잘 먹어야 내가 좀 강의도 잘하고 뭐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 돈 내고 제가 먹었는데 강의 듣고 나서는 사실 그 돈도 좀 아깝더라고요. 그래서 회사 밥을 먹으니까 한 20만 원 세이브 되더라고요. 그렇죠. 효주 씨는 개인적으로 어떤 절약? 저는 약속을 안 잡아요. 저도 이런 얘기를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거. 아니 진짜 이거 뭐 짜지 말고 진짜 약속 왜 하지? 내가 약속하려고 온 건 아까 철학이 여기 또 왜 약속 안 잡아요? 나가기 귀찮기도 있지만 돈 나가면은 우선 만나면 돈이 많이 나가요. 술만 마시면 그냥 술값이면 아무것도 아닌데 안주값이 만만치 않잖아요. 그럼 남자친구가 사주지 않아요? 보통 남자친구가 돈을 내잖아요. 아닌가? 그 이전엔 없었어요. 그 이전에 없을 때 합리적이네. 주변에서 이제 친척들이 이게 뭐 온다든지 하면 이렇게 애기한테 돈을 주잖아요. 주죠. 애기한테 돈을 주면 저는 그거를 얘 이름으로 저축을 해서 나중에 쓰자. 그런 마인드고 제 안에는 이 애기한테 돈 준 거는 애기한테 장난감을 사주든지 옷을 사주든지 소비를 써야 되는 주의. 이 돈만은 쓰자. 나중에 이 애기를 위한 돈은 우리가 지금 열심히 보니까 그 돈을 모으고 이 돈은 지금 애기를 위해 쓰자는 생각인데 전에 강의 들으면서 사실 느낀 건데 우리가 절약을 하는데 개인적인 절약을 하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약간 푼돈적인 그 10만 원, 20만 원 아끼고 그러는데 이제 아이가 생기고 이제 교육이 들어가면 이제 반드시 어떻게 보면 넘어야 될 맞벌이 부부라면 넘어야 될 고비가 이 사교육비에 대해서 좀 어떻게 좀 이 주관을 잡을 것이냐. 당장 이제 애가 5살 되면요 한 가지 고민을 하셔야 되거든요. 애를 영어 유치원에 보내야 될지 아니면은 그냥 일반 노는 유치원에 보내야 될지. 많이 싸우네. 네? 그 지금 다른 건 다 아껴도 되는데 이거는 진짜 장기 투자라고 보고 빌려가는 분위기 막. 한 20년 장기 투자라고 보고 애한테는 그냥 아낌없이 한 방 질러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어떤 갈등이 있는 것 같아요. 남자가 뭐 600을 벌어주든 700을 벌어주든지 사교육비 앞에서는 진짜 한없이 무너지는 게 현재 모습. 아까 협조라는 게 그래서 한 가정이 잘 되려면은 부인하고 남편하고 그 합의를 잘 해야 됩니다. 진짜 그거는 각자의 영역이니까. 주인장님은 또 그쪽에 달인이시니까 또 자녀들한테 또 경제교육은 또 남다른 방법으로 시키실 것 같은데. 택시를 탈 때가 있었어요. 우리가 이제 제 차가 이제 약간 고장나서 들어갔을 때 딸내미 가는데 아빠 왜 이건 택시비는 이렇게 비싸? 버스는 500원인데 뭐 이런 것들이 보면은 애들이 그래서 경제적인 돈에 대해서 관점을 갖게끔 하고요. 최근에도 가장 획기적인 거는 저희가 60만 원 정도 사교육비가 들었는데 우리 소득에 비해서는 굉장히 적은 사교육비죠. 11살, 8살인데 거의 1,500을 월 소득이 되는데 60만 원밖에 안 쓴다는. 우리 정도 소득이면 뭐 500을 써도 600을 써도 전혀 문제가 안 돼. 근데 60만 원, 30만 원 줄였어요 최근에. 그 딸내미는 선택권을 준 거죠. 네가 학원에 지금 50만 원 드는데 너한테 돈 들어가는 게 얼마인 줄 알아? 딸내미가 일단 부정을 합니다. 잘 모르겠다는. 정확히 인지를 시켜주죠. 학원비에 대해서는 그렇게 경제관념이 부모가 당연히 해줘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종잣돈 다음에 오면 이제 재테크인데 개인적으로는 어떤 재테크를 생각하고 있는지. 저 같은 경우는요, 재테크라고 해서 무작정 돈을 어떻게 불릴까 이렇게 해서 무작정 투자 뭐 그런 것보다는 주어진 돈을 어떻게 해서 관리할까 잃지 않는 법을 알고 싶거든요.
그래서 우선 갖고 있는 것 중에 50% 이상은 저축. 그리고 나머지는 뭐 제가 만약 취업을 하게 되면요. 그때는 7%에서 12%는 보험으로 들고. 벌써 퍼센트를 다시 이미 우선 간접 투자는 나중에 좀 더 연구하고 좀 더 많은 걸 깨달았을 때 장기간 어느 정도 목돈을 모으면은요. 투자에 대한 공부를 많이 해서 나중에 투자까지 생각하려고요. 수치적으로 딱딱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우리 드래곤님은 난 감으로 가는데 그냥. 감이 좋은데 감이. 제가 나름대로 공부한 부동산은 전반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는 테헤란로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가격이 형성이 되고 오르면 거기서부터 가격이 오르고 떨어지면 외부에서부터 떨어져가지고 거기까지 온다는 거예요. 맞아. 네. 그 테헤란로가 이제 연장이 돼요. 테헤란로가 방배동 쪽이랑 테헤란로가 지금 이미 그 뒤쪽에 있는 도로는 다 넓혀놨어요. 뭐 앞으로 이제 부동산은 벌써 그쪽은 다 이제 정비를 해놓은 상태고 거기 이제 재개발 지구 계획 다 끝난 상태고 거기가 이제 노후 주택들이거든요. 내 땅이 한 50평, 뭐 몇 평씩 있는 것들. 이 부동산 문제만 보면은 다들 각자가 이렇게 대한민국 아직도 부동산밖에 없다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최근 30년 동안 보면 가장 많이 올랐던 건 물론 압구정은 아파트가 뭐 100배. 그 얘기는 나왔어요. 예전에 그건 어쩔 수 없는 거. 우리가 인플레이션 때문에 올랐던 건 어쩔 수 없지만은 최근에 10년 동안 봤을 때 가장 많이 오른 것들은 코스피 200 안에 굉장히 많았다는 거죠. 그런 느낌. 근데 결국에는 주식을 해가지고 직접 투자해가지고 다들 진짜 그러니까 손해를 많이 보니까 누가 만든 누가 그렇게 했냐는 거지. 본인이 그런 거잖아요. 본인이 맨날 오르는 움직임. 장기 투자해서 보면 대가들을 그렇게 하라고 장기적으로 봐라 하지만 본인들만이 스스로 맨날 뭐 똑같이 욕망에 들어가서 했던 거고 또 부동산도 그 재미 본 사람이 얼마나 많냐는 거지. 실제는 많지가 않아요. 안타깝게 보면은. 근데 집값이 오르는 이렇게 양극화가 되지 않을까요? 오르는 데는 계속 오르고 떨어지는 데는 떨어지고. 왜 그래야죠? 양극화? 돈의 기회비용인데. 그 왜 제가 또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얼마 전에 저기 그 반포 레미안 퍼스트리지 있잖아요. 그 2년 전에 저기 서초의 유일한 새 아파트잖아요, 그죠? 강남에. 거기가 그 당시 분양 당시에 최초 입주 당시에 전세가가 3억이었거든요. 전세가가 3억 정도 했어요. 30평 당연하죠. 근데 입주가 많아졌을 때는 3억이지. 한번 돌아서 한 바퀴 돌고 요번에 전세가 7억이 넘어가요. 거기 뭐 잠실 쪽도 그렇잖아요. 7억이 넘어가는데 제가 놀란 거는 움직이는 사람이 없대. 재계약을 한대요. 그 나머지 차익을 월세로 준대.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제 거기를 떠나질 않는다는 거죠. 왜 그럴 것 같아요? 강남의 거의 유일한 새 아파트니까 사람들이 살고자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제 판단 잘못된 건 모르겠지만 제가 그걸 보면서 집값도 계속 오르는 데는 오르고 주식 해가지고 직접 투자한 건 2000년도 그때는 진짜 어떠한 주식을 사도 뭐 거의 뭐 100% 되거든요. 심지어는 그때 제 기억은 알지도 못하고 1인당 1000만 원씩만 들어가 있었는데 뮤추얼 펀드라는 게 있었어요. 근데 1년 그때는 뭐 찾을 수도 없고 1년 후에 그 돈을 찾았는데 1000만 원 있는 사람 다 2천만 원씩 가져갔거든. 예, 거의 그랬거든요. 저도 그랬고 그걸로 해가지고 직접 투자를 이게 주식이란 게 이런 거구나 하고 막 하다가 다 이제 진짜 털고 나왔지. 그래가지고 이제 주식은 아닌가 보다. 그때 많이 손해를 보다가 유일하게 지금 이제 수익을 보고 있는 게 그 적립식 펀드. 그 계좌 이체 수수료 무료라는 그 말 한마디 그 들었던. 오래전에 들었나 보죠? 네, 4년. 5년 됐다. 딱 좋네. 딱 신입사원 제가 딱 들어가니까 야, 넌 진짜 주식하지 마라. 사람 바보 된다. 뭐 그러시더라고요. 일 못해. 네, 그래가지고 아예 그냥 손을 안 대고 있다가 근데 집사람이 한 3, 4년 전에 이제 목돈이 생겨가지고 그걸 갖고 적립식 펀드를 꾸준히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이제 아까 그때가 뭐 2007년, 2008년에서 막 떨어지고 그러길래 자꾸 제가 야, 거봐, 환매하라고 막 뭐라고 그랬는데 안 하고 계속 버티긴 버티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올해 그거를 정산을 했어요. 자기가 그 사람이 집에만 계속 있으니까 좀 우울하다고 자기가 좀 사업을 해보겠다고. 그래서 정산을 할 때 보니까 한 뭐 800만 원 정도? 그 정도는 좀 이렇게 남기는 것 같더라고요. 기본적으로 투자는 장기로 해야 되는데 뺄 게 아닐 돈이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실수하는 게 자기가 뺄 돈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욕심 예, 때문에. 그래가지고 지금 우선은 이제 뭐 이 펀드가 뭐 바람이 분다, 뭐 한다 그러면 아직도 이제 그런 사람이 있단 말이야. 그 돈을 갖고 그게 많으니까. 이제 넣었다가 이제 떨어지니까 이게 환매하고 빼는 거죠. 또 그거 해가지고 뭐 이렇게 또 하고 막 이런 식으로 이제 하고 그러니까 이 돈은 내가 10년 동안 거의 빼지 않을 거다. 그 정도 각오가 아니면은 이런 주식이나 이렇게 펀드 같은 경우는 함부로 들어가지 않는 게 오히려 그거에 신경 쓰느니 뭐 절약을 더 하고 수입을 좀 늘린다든지 그러는 게 좀 낫지 않나요? 어렵죠. 그게 장기한다는 게 아까 했지만 자기가 스스로 마음 공부도 있고 기본적으로 장기 투자 자금의 문제도 있고 기본적으로 해서 그런 거 하는 사람들은 극히 저는 뭐 전생을 통틀어서도 극소수밖에 없다고 봐요. 기본적으로. 저 같은 경우도 이제 펀드를 지금 하나 가입을 할까 아기를 위해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근데 펀드를 들려고 하면 또 불안한 게 뭐냐면은 그 펀드의 종류가 엄청 많잖아요. 그렇죠. 많고 정보도- 펀드 매니저도 많은데 이 펀드 매니저들도 이동이 잦더라고요. 이동이 잦아요. 완전 그래서, 많아. 그래서 내가 들었던 펀드가 만약에 누가 뭐 내가 유명한 사람에서 들었다. 그럼 나중에 알고 보면 또 이 사람이 이 펀드를 운영을 안 해요. 딴 데가 그런 좀 문제점이 또 불안하긴 한데 그래도 이렇게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그 이제 펀드를 드는 것도 일단 신경 안 써도 되고 물론 수수료 나가지만 신경 안 써도 되고 이렇게 뭐 운영을 하니까 재테크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 아들 위해서 펀드 하나 지금 들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아까쯤에 지금 이제 저는 30대 이제 후반이고 한참 지금 이제 40대가 좀 가깝죠. 이제 정신이. 아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동안이세요, 동안. 근데 피부 좋아. 씻고 왔어. 제 생각에는 지금 진짜 일을 열심히 하고 근데 그래도 돈이 자꾸 쌓이는 그 돈을 뭐 적립식펀드에서 재미를 보니까 자기가 재미 본 거를 이제 하게 되더라고요. 그게 가장 좋은 건 주식시장에 직접 전투를 하는 거지. 혜택을 하는 건데. 근데 그 레벨이라는 거는 정말로 힘든 레벨이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대신 싸워주게 하는 게 기관들이 펀드를 만들어 대신 싸우게 해주는 수수료에 대해서 걱정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식시장에는 그 망해 먹는 것보다 훨씬 낫다라는 생각은 들죠, 개인적으로. 인터넷으로 펀드를 가입하면 수수료가 좀 저렴한 거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여기도 가입할 때 목적이 있을 텐데 결국 이렇게 우리가 열심히 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게? 오래 살 거예요. 여기도 오래 살 거야, 이런 말을. 얼마나 오래 살게요, 도대체? 아 근데 한 10년 정도 제가 강의를 했는데 10년 정도 강의를 하고 하니까 좀 힘들더라고요. 집사람한테 내 좀 1년 정도 좀 쉬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냐고. 잃어버리는데 네. 그렇게 했더니 집사람이 여보. 안색이 변하더라고요. 요거 한약방 이게 맞벌이 부부로 시작을 해서도 10년 만에 이게 한 사람이 있구나. 실제 그렇게 된 분이라고 해서 만나봤더니 이제 마티즈 타고 다니고 지마켓에서 옷 정리하고 그다음에 혼욕하면서 물 아끼고 이런 식으로 하셨던 분이 있으니까 그게 이제 삶의 충격이었고 내가 다시 한번 지금 좀 정비를 해서 85세 뭐 그 정도 됐을 때는 정말 그 자유인이 될 수 있겠구나. 그게 어떻게 보면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재테크를 하는 그런 이유가 아닐까. 저 같은 돈을 모으려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예요.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겠다. 아까 우리 저기 뭘 하고 싶은데? 우리 형님이 기대 중에 100살이라고 했잖아요. 100살. 저는 130이에요. 우리 저는 농담이 아니죠. 130. 기대 중이 돈도 더 기대 중에 130이에요. 여기 효준 씨는 여기 2011년에 뭐 시집 가는 게 계획이 뭐 시집은 오늘 싫어요. 연말이 시집은 다른 용어? 무슨 재테크 다 필요 없어. 돈만 원만 안 하는데. 저는 먼저 취업이 목표고요. 그래서 우선 취업하는 순간 바로 월급 받으면 재무관리부터 들어갈 거예요. 철저히 이렇게 훌륭한 처자를 얘기해 보면 취업도 필요 없는데 결혼만 잘 되는데. 뭐 개인적으로 2011년도에 뭐 한다고 하면 적립식 펀드를 이제 좀 알고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이번에 진짜 알고 오랫동안 할 수 있는 거를 찾아가지고 하나 가입하고 진짜 부담되게 가입하고 솔직한 얘기로 부담되게 가입하고 일을 좀 더 열심히 할 수 너무 부담되면 딴 돈이 이제 없으면 딴 생각을 안 하더라고 사실은. 그래가지고 돈을 개인적으로 많이 빌려줬던 것도 없잖아 있어요 그게 내가. 일단 저기 내년 되면은 일단 이제 급여가 좀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죠? 저축률도 좀 늘리고
그리고 이제 한 진짜 장기적인 그 이제 아기를 위해서 장기적인 펀드를 하나 지금 가입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한 20년 정도. 한 20년 정도. 펀드 선별작업을 해가지고 같이 좀 찾아. 제가 찾아서 한번 응. 그 소스를 드릴 수 있어요. 근데 책임은 못 집니다. 또 그러는 거야? 좋아. 가자. 목표 수입을 그런 계속 좀 유지를 하고 저도 목표 저축액은 한 5천 정도 했으면 좋겠고 그거를 목의 절반만 하시면 되겠네. 5천이면. 저는 오늘 뭐 연말인데 다들 바쁘신데 오셔가지고 인연 맺어져가지고 참 즐겁게 한 것 같고 꼭 아까 계획했던 것들 다 네. 그냥 네. 어떤 시기든지 보면은 이게 투자의 시기 삶의 문제에 있어서는 하루하루 잘 이겨나가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고요. 또 2011년도 긍정적으로 낙관적으로 좋은 일만 가득했으면 합니다. 자, 각자 목표하는 거를 바라시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예.